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웃는 얼굴을 만드는 방법은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꼬리를 어느 정도 올리면 괜찮아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제 마음에서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배워둔 표정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정도였습니다. 웃고 나면 가슴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기만 남아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헤어진 뒤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기까지 괜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으면 아직도 가끔 착각이 들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왔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고개를 돌릴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할 준비를 하다가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아팠습니다. 남편은 아주 조용히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다는 것도 의사가 설명을 시작할 때까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도 남편은 평소처럼 괜찮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화분, 물 줘야지. 당신 좋아하는 그 반찬 다음에 해줘. 그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남편 손을 잡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집 앞 은행나무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 말을 멈추면 이 시간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씩 식어가는데도 저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신던 슬리퍼는 현관에 놓여 있었고 외투는 늘 걸어두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순간 정말 혼자가 되는 것 같아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남편이 떠나기 전과 똑같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도 그 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고 다시 끄면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꽂히듯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제 혼자야. 그 말들을 시간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젓가락을 들기 전에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여러 가지 차렸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 것처럼요. 하지만 점점 간단해졌고 결국에는 국에 밥만 말아 대충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거 맛있다. 조금 짜네. 그런 말을 주고받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좀 만나야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 그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저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을 잊는 것 같았고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TV에서 연애 프로그램을 봐도 괜히 채널을 돌렸고 누군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일까봐 미리 막아버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럴 자격 없어. 그 생각들이 저를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는데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 신청을 했습니다.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없었습니다. 첫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맨 앞자리에 앉을 용기가 없어서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맨 뒤쪽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눈에 띄게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한 번 더 갔습니다. 수업 중 제가 악보를 떨어뜨렸을 때 그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투가 과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으로 대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문화센터에서 몇 번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아주 짧은 인사뿐이었지만 그 인사들이 제 하루에 작은 온기를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재를 확인받는 느낌이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음을 놓쳤을 때 그 사람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늘 틀려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습니다. 그 웃음이 입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 아직 웃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 깊숙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늘 걷던 길이었는데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고 그 느림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그날은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을 다음 이야기로 조심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화센터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봐, 아주 짧은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을까봐 그 정도의 기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자리를 잡자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 그 자리에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절해도 괜찮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담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주보고 앉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빤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날씨 이야기를 했고 커피 맛이 어떻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대화가 왜 그렇게 편안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서로의 상처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된 지 꽤 됐어요. 그 말은 설명도 동정도 요구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두 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떠났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마지막은 어땠는지 그런 질문들은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대신 지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를 조금씩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웃고 돌아온 게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고 남편 사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괜찮을까?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빨리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문화센터에 가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고 나서야 제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평범한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조금씩만 가까워졌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했지만 매일 연락하지는 않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괜찮으세요? 힘들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죽 한 그릇이라도 챙겨 드세요. 그 한 문장이 그날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을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다시 잃게 되면 그땐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 사람은 재촉하지 않았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더 미안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냥 산책만 같이 하실래요? 그 말엔 아무 조건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걸었습니다. 말없이 같이 걷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걷다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도를 맞춰도 된다는 말, 기다려도 된다는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조금 웃고 있어. 눈물이 났지만 그날은 슬픔보다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마음을 조금씩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도 된다고, 누군가와 웃어도 된다고. 그 허락이 저를 조금 더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연인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조심스럽고 동반자라고 하기엔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프면 안부를 묻고 힘들면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웃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웃음은 설렘이 아니라 안도였고 불꽃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웃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덜 외롭게 걸어가게 해준 사람입니다. 오늘도 조용한 밤에 그 생각을 하며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